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됐어. 서연이 의심할지도 몰라. 그 지루한 여자가 뭘 알겠어. 아직도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착각하느라 바쁜데. 남편은 파리에서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실수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저희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어디서 이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박서연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휴대폰이 미끄러져 그녀의 사무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정적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본 이미지들은 뜨거운 인두처럼 그녀의 망막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2년 된 남편 이민준이 파리의 돌길 위에서 금발의 여성과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카페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를 강타한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파리의 기념물들이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빛나는 고급 호텔 침대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처럼 퍼지는 메스꺼움이 목구멍으로 차올랐고 짙은 안개처럼 비현실적인 감각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서연은 발치에 놓인 깨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구나 예상할 법한 비명 대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할 눈물 대신 얼음 같은 정적이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굳어졌고 호흡은 안정되었으며 강철처럼 차가운 결심이 내면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전 서연은 강남의 우아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완성해온 똑같은 일상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38세의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셰프 중 한 명이자 남편 이민준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요식업 제국부리의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서울의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그들이 이룬 성공을 반영했습니다. 높은 천장, 대도시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창문, 그리고 그녀의 개인적인 성역인 디자인 주방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서연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그녀의 대표 레스토랑 뿌리의 당일 메뉴를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숙련된 손가락은 태블릿 위를 스치며 각 요리, 각 재료, 그리고 그날의 식사를 손님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으로 만들어줄 모든 세부 사항을 평가했습니다. 정확성은 그녀의 상징이었고 완벽은 그녀의 집착이었으며 탁월함은 그녀의 유일한 성공 척도였습니다. 14년 전, 그녀가 큰 꿈을 가진 신예 셰프였고 그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였을 때 민준을 처음 만났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이민준은 타고난 매력과 계산적인 마음의 치명적인 조합을 가지고 있어 그를 막강한 협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요리의 창의성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창작물을 번창하는 사업으로 바꾸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초기 몇 년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들은 새벽 늦게까지 나란히 일했습니다. 그녀가 레시피를 완성하는 동안 그는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는 첫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그녀가 직접 키우는 향기로운 식물과 촛불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함께 완성해가는 레시피처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꼬집의 야망, 넉넉한 분량의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을 때까지 필요한 인내심. 성공은 마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이 짙어지는 스튜처럼 점차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뿌리는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프랜차이즈, 요리책, TV 프로그램, 그리고 마침내 해외 진출이 뒤따랐습니다. 서연은 유명 요리사가 되었지만 항상 제국의 진정한 설계자는 민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의 결혼은 완벽하게 기름칠된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는 숫자, 투자, 사업 전략을 관리했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미식 경험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맹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민준이 항상 그들의 공동 이익을 돌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그 완벽한 외관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민준이 갑자기 끊는 전화통화, 더 잦아지고 길어지는 출장, 그가 휴대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중단되는 대화. 서연은 이러한 변화들을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해외 확장의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주 민준은 또 다른 출장, 이번에는 런던으로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뿌리를 유럽 시장에 진출시키려는 영국 투자자들과 중요한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별은 다정했지만 일상적이었습니다. 입술에 키스하고 매일 밤 전화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잘 지내라는 평소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없는 틈을 타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12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기억에 남을 만한 방식으로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첫 공식 데이트를 했던 레스토랑 정식당의 테이블을 예약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입었던 네이비블루 드레스를 옷장에서 꺼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이 허공에 성을 쌓던 몽상가였을 때 말입니다. 그 운명적인 오후,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레시피를 검토하던 중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긴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민준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지성, 결단력, 그리고 그녀의 요리 꿈을 상업적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전문적으로 성공하고 정서적으로 만족하며 밝은 미래를 가진 충만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카카오톡 알림으로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의 이름이었고 서연은 아마도 그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런던 사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추측이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였는지. 첫 번째 사진은 처음에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민준과 매우 닮은 남자가 유럽의 거리로 보이는 곳에서 금발 여성과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 그녀의 마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실수이거나 착각이거나 어쩌면 남편과 닮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하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민준이었고 그녀가 그의 생일 선물로 사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에펠탑이 선명하게 보이는 낭만적인 테라스에 같은 커플이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친밀하게 얽혀 있었고 레드와인 한 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금발 여성은 그를 명백한 흠모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진은 결정타였습니다. 두 사람이 파리의 기념물들이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빛나는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호텔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담긴 친밀함은 부인할 수 없고 파괴적이며 최종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수나 우발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껴안고 바라보고 만지는 방식은 이미 자리 잡힌 편안하고 깊이 친밀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서연의 세계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 14년의 관계, 민준과 함께 쌓아 올린 평생이 비에 젖은 카드로 만든 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무시하거나 정당화했던 모든 신호들이 갑자기 끔찍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잦은 출장, 의문의 전화통화, 끊임없는 산만함, 정교한 변명들. 그녀의 마음은 맹렬한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파리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다면 런던 출장 이야기는 전부 정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또 무엇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이 배신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 또 누가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녀는 그렇게 눈이 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진했을까? 독성 파도처럼 메스꺼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리가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공기는 짙고 숨쉬기 힘들어졌습니다. 끔찍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경력 동안 받은 트로피와 표창장들에 둘러싸인 사무실에서 그대로 기절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예상할 법한 감정적 붕괴 대신 이상한 평온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 마음의 일부가 고통에서 벗어나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금이 같지만 이미지는 여전히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배신당한 아내의 눈이 아닌 수사관의 눈으로 사진들을 다시 한번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충격으로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수건에 보이는 호텔 로고, 침대 옆 탁자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심지어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려있는 여자의 옷까지.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갑고 명확하게 마치 각 갈아낸 셰프의 칼날처럼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실수로 그녀에게 그 사진들을 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박서연은 단지 재능 있는 셰프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에서 제국을 건설한 여자였고 필요할 때 무자비해지는 법을 배운 여자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진들을 휴대폰의 안전한 폴더에 저장하면서 서연은 얼음 같은 결심이 가슴속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그녀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순진한 아내가 집에서 그를 기다리며 로맨틱한 저녁 식사와 기념일 축하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방금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는데 필요한 무기를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의 정적은 민준이 5주년 기념일에 선물한 고풍스러운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기초부터 재건되는 동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물건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적절한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사진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존재했던 서연은 죽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여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 민준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서연은 민준과 공유하던 개인 서류함에서 꺼낸 재무 서류들에 둘러싸여 개인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충혈된 눈은 눈물이 아닌 마치 고대 레시피를 해독하듯 밤새 거짓말을 파헤친 사람의 피로를 반영했습니다. 모든 은행 명세서, 모든 청구서, 모든 송금 내역은 이제 그 저주받은 사진들이 던진 새로운 빛 아래에서 불길한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가장 복잡한 요리의 맛을 조절할 때와 같은 세심한 정확성으로 서연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이 모든 사업 재무를 관리하겠다고 주장했던 것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항상 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녀는 창의성에 집중해야 하고 그는 지루한 숫자를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읽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하고 그가 내리는 모든 재정적 결정을 맹목적으로 신뢰했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동이 트고 첫 햇살이 나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서연은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극적인 대립이나 질투의 장면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구걸하거나 화해를 애원하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더러운 게임을 선택했고 그녀는 같은 언어로 하지만 그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유창함으로 응수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화는 몇 년 전 뿌리의 초기 계약서를 작성했던 변호사 최숙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60대의 여성으로 완벽하게 빗어넘긴 은발과 기업법 분야에서 무자비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을 때 최 변호사는 대답하기 전 몇 초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법률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과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도시의 전경을 자랑하는 전문적인 엄숙함의 전당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침 9시 정각에 도착했고 인쇄된 사진들과 밤새 검토한 재무 서류가 담긴 폴더를 가지고 갔습니다. 최 변호사는 외과 의사의 냉철함으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숙련된 손가락은 각 이미지를 스쳤고 그녀의 눈은 법적 함의를 계산했습니다. 서연이 재정적 비리에 대한 의심을 언급했을 때 최 변호사의 눈은 물속에서 피 냄새를 맡은 사람처럼 빛났습니다. 최 변호사의 추천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사건에서 그녀와 함께 일했던 기업 사기, 전문 사립, 탐정 박철민이 필요했습니다. 박 탐정은 50대의 남자로 전직 경찰 출신의 사립 탐정이었으며 그의 인맥은 은행에서부터 국제조사기관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박 탐정의 사무실은 서연이 익숙했던 화려함과는 극적으로 대조되었습니다. 금속 서류함과 구식 컴퓨터가 있는 작고 기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탐정이 말문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한국 금융계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의 자신감을 전달했습니다. 박 탐정은 서연의 설명을 끼어들지 않고 들으며 낡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마치 실험실에서 증거를 분석하는 전문가처럼 주의 깊게 그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정확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민준의 출장 정확한 날짜, 회사 은행 계좌 이름, 뿌리의 법인 구조에 대한 세부 사항. 48시간 후 박 탐정은 서연의 최악의 예상을 뛰어넘는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민준은 8개월 전부터 모델 최유라와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라는 29세의 모델로 작년 밀라노 국제 음식 박람회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서울과 파리를 오가는
정기적인 여행을 포함하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박탐정이 보고서의 두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은행 기록은 뿌리의 계좌에서 스위스 은행에 있는 민준의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는 자신의 이중생활 자금을 대기 위해 수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박 탐정이 각 거래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 서연은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고급 호텔 비용, 까르띠에에서의 보석 구매, 유라를 위한 1등석 항공권, 심지어 레콜레타의 고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임대료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번 돈으로 그녀의 재능, 노력, 요리의 탁월함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분출구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절도였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벽돌 한 장 한 장, 요리 하나하나, 만족한 고객 한 명 한 명을 통해 쌓아올린 제국을 약탈했습니다. 서연이 법적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 그녀가 어떻게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인지 확인하세요. 그날 오후 서연은 개인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전설적인 명성을 가진 기업 사기 전문 회계 법의학자 홍기택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홍기택은 금태 안경을 쓴 45세의 마른 남자로 가장 복잡한 금융 미로에서 숨겨진 돈을 찾아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제시한 증거는 조직과 정확성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세한 연대기를 준비했고 출장 날짜와 의심스러운 은행 송금을 연관시켰습니다. 각 문서는 완벽하게 분류되었고 각 불일치는 명확하게 표시되었으며 각 비리는 꼼꼼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홍기택은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강렬하게 재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계산기 위를 날아다니며 합계를 확인하고 패턴을 식별하며 특정 한국기업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중대한 기업 사기, 자금 횡령, 문서 위조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직면할 수 있는 형사 고발에는 최대 8년의 징역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적 분석을 보완하며 서연이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빼돌린 자금의 완전한 회수를 위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민준을 뿌리의 모든 임원직에서 즉시 보상 없이 해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상황이 명확해지자 서연은 계획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재의 프라이버시 속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소희는 두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옛 대학 동기의 목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소희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요식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몬테레이에서부터 보고타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레스토랑들의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으며 요리 재능을 발굴하여 상업적 황금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서연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표명했지만 항상 민준과의 기존 주주 구조가 개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여성 사이의 대화는 수년간의 진정한 우정 동안 형성된 비언어적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배신에 대한 추악한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상황의 사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창의적이고 요리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동안 뿌리의 최고 경영자직을 맡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소희는 황금 같은 기회를 막 발견한 금융 포식자의 관심으로 제안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견실한 요식업 브랜드 중 하나인 뿌리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은 그녀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종류의 투자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서연이 계약의 일반적인 조건을 설명하기도 전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법률 및 금융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파리에서 런던에서의 생산적인 회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서연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정확성으로 그의 몰락을 지휘하며 복잡한 교향곡을 이끌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주주 구조 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홍기택은 외부 감사인들과 협력하여 민준이 빼돌린 모든 돈을 문서화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을 뿌리의 과반수 주주로 만들어줄 주식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은 완벽한 동기화가 필요했습니다.
각 문서는 정확한 순간에 서명되어야 했습니다. 각 은행 송금은 밀리미터의 정확성으로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각 법적 단계는 민준이 그의 파리 환상에서 돌아오기 전에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변호사, 회계사, 은행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무실에서 모든 퍼즐 조각을 조정했습니다. 이 열광적인 며칠 동안 서연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자신의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미식 경험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던 여성이 또한 무서운 사업 전략가임이 드러났습니다. 복잡한 주방을 관리하며 수년간 개발된 여러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녀의 능력은 기업 책략의 세계로 완벽하게 전환되었습니다. 변화는 그녀의 외모에서도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즐겨 입던 꽃무늬 드레스와 섬세한 액세서리는 중성적인 톤의 비즈니스 정장과 미니멀한 주얼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헤쳤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전문적인 권위를 전달하는 우아한 쪽머리로 묶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걷는 방식도 바뀌어 더 단호한 발걸음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발산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준이 예정된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서연은 전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 가장 중요한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필수적인 것들만, 옷, 개인 서류, 가족 사진, 그리고 그녀의 경력 동안 수집한 셰프 나이프들. 여행 가방에 넣는 각 물건은 민준과 함께 쌓아 올린 삶에 대한 조용한 작별을 의미했습니다. 초기에 함께 개발했던 손으로 쓴 레시피책, 신혼여행에서 샀던 크리스탈 잔 세트, 수많은 아침을 함께한 증인이었던 주방 창가에서 키우던 바질 화분. 소희는 서연이 잠시 동안 자신의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이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가올 격동의 시기에 혼자 있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또한 그들은 사업 전환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소희의 아파트는 그녀의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현대적이고 우아하지만 차갑기보다는 살기 좋게 만드는 따뜻한 터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서연은 8년 동안 민준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로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떠났던 그대로 흠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영혼을 잃어버린 공간에 차가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일주일 전까지의 자신의 마지막 흔적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주방에서는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 위에 그날 오후에 산 네이비블루 벨벳 상자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결혼 반지가 그녀의 감정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차가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자 옆에는 민준이 실수로 보낸 사진들의 인쇄본과 최 변호사가 작성한 공식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는 법적 정확성의 걸작이었습니다. 2장의 간결한 페이지에는 민준에게 뿌리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임하고 결혼 관계를 해소하며 다음날 있을 기업 사기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을 알렸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극적인 애원은 없었고 법의학 보고서에 냉철함으로 제시된 사실들만 있었습니다. 나가기 전 서연은 아파트 문턱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빛나며 수년 동안 그녀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도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향수나 우울함을 느끼지 않았고 단지 민준이 다음날 그가 남겨두고 간 순종적인 아내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차가운 만족감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적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부드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몇 시간 후 민준이 자신이 감독하고 있다고 믿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대본의 통제권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파리발 비행은 이민준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등석 좌석에 기댄 채 그는 8시간 동안 유라와의 낭만적인 도피의 모든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아직 그녀의 피부 온기가 남아있었고 그의 마음은 라파에트 백화점에서 사준 프랑스 향수에 여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서울 상공의 난기류조차 파리 호텔을 나선 이후 그의 얼굴에 새겨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강남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민준은 서연을 위해 준비한 알리바이를 마음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영국 투자자들과의 가상계약, 런던에서의 허구의 회의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거짓말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샤를 드골 공항에서 전형적인 영국 기념품 몇 개를 샀습니다. 그는 마지막 디테일까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한 노련한 배우처럼 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만족감은 그의 속임수의 성공뿐만 아니라 2개의 삶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경험하는 권력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완벽한 아내,
재능 있고 예측 가능하며 그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존경을 제공하는 서연. 다른 한편으로는 젊고 열정적이며 모험을 즐기는 유라. 그녀는 결혼의 책임이 그를 길들이기 전에 남자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사는 건물의 로비에 들어서면서 그는 평소처럼 경비원에게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몽마르트의 한 카페에서 들었던 프랑스 멜로디를 휘파람 불며 엘리베이터를 탔고 이미 서연과의 재회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그의 귀국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예측 가능성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파트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을 때 즉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를 맞이한 침묵은 주인의 귀가를 기다리는 집의 평범한 침묵이 아니라 더 깊고 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밀도가 바뀐 것처럼 벽이 최근의 모든 인간 생활의 흔적을 흡수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현관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서연의 높은 청결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평소보다 더했습니다. 소파 쿠션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식물들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으로 물을 주었으며 각 물건은 지정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에는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배우들이 무대를 떠난 후의 연극 세트장 같았습니다. 그는 주방이나 서재에서 그녀의 대답을 기대하며 쾌활한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의 메아리만이 그에게 답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점점 커지는 당혹감으로 방마다 확인했습니다. 주 침실은 그대로였지만 서연의 개인 소지품 몇 개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보석함, 항상 침대 옆 탁자에 두었던 가족 사진, 정기적으로 참고하던 요리책 몇 권. 그는 그녀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녹음된 메시지는 이상하게 형식적으로 들렸고 마치 최근에 바뀐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긴급한 어조로 여러 개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은 공황에 가까운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이 식탁에 멎었습니다. 그들이 결혼 3년 차에 함께 골랐던 이탈리아 대리석 표면 위에 이전에 본 기억이 없는 네이비블루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연의 틀림없는 필체로 그의 이름이 적힌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먼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결혼 반지가 마치 조용한 비난을 반영하는 듯한 차가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지 아래에는 그가 파리에서 실수로 보냈던 바로 그 사진들의 인쇄본이 있었고 이제는 그의 배신에 대한 유죄 증거로 변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서연이 항상 소통에서 사용했던 다정한 어조와는 극적으로 대조되는 형식적인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글은 비인격적이었고 그 냉담함이 거의 불법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민준 씨, 본 서신을 통해 본인은 주식회사 미식가박, 이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임함을 통보합니다. 이 통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서 민주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는 서연이 그의 불륜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쁜 것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난 2년 동안 해온 무단 금융 이체를 발견했습니다. 각 거래는 문서화되었고 각 스위스 은행 계좌는 식별되었으며 불법적으로 회사에 청구된 각 개인 비용은 법의학적 정확성으로 목록화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단락은 그 단순함에 파괴적이었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내일 관할 당국에 제출될 기업 사기 혐의에 대한 공식 고발장입니다. 이혼 서류는 제 법정 대리인을 통해 며칠 내로 전달될 것입니다.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박서연. 현실이 눈사태처럼 민준을 덮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불륜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금융 범죄를 꼼꼼하게 문서화했습니다. 그가 순진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여겼던 여성이 전문 탐정의 정확성으로 그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연에게, 계속해서, 하지만 항상 같은 결과, 음성 사서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뿌리의 직원들에게, 하지만 그가 받은 대답은 회피적이고 긴장했으며 마치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서연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모르는 척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절망감에 민주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모든 공동 계좌에서 자신의 지분을 인출하여 그들이 수년간 모은 저축의 일부만 남겨두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업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뿌리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했을 때 그는 모든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집증이 그의 혈관을 흐르는 독처럼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서연이 회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녀가 회사 내에 공범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의 은행 이체를 문서화했다면 기밀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녀를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짜여진 음모의 범위가 그 모든 끔찍한 규모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빈 아파트를 마치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서성거리며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극도의 절망의 순간, 그는 적어도 연인의 가상적인 품에서 위안을 찾기를 바라며 유라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라와의 대화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가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로 응답했습니다. 유라는 그가 그 문제의 사진들을 보낸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그가 자신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그녀의 평판까지 망쳤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신중하게 구축해왔고 이제 불륜과 기업 사기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유라는 3가지 다른 언어로 그를 모욕한 후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그에 대해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몇 분 만에 민주는 아내와 애인을 모두 잃었고 자신의 오만과 부주의로 촉발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마치 날씨가 민준의 기분을 반영하기로 결심한 듯 회색빛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외모가 적어도 상황에 대한 통제력의 환상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가장 격식 있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꾸민 어떤 위기든 맞서기로 결심하고 구시 정각의 뿌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장면은 그의 최악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평소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던 접수원은 그가 지나갈 때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수년간 그의 지휘 아래 일했던 직원들이 시선을 피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가 임원 회의실 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석 비서인 산드라가 긴장과 동정심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경영진이 소집한 긴급회의가 있다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 말은 민준의 귀에 직업적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의 유리문을 통해 그는 뿌리의 모든 소수 주주들이 타원형 오크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석 회계사와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2사람, 변호사처럼 보이는 나이든 남자와 기업적 권위를 발산하는 우아한 여성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모두들 앞에는 동일한 폴더가 놓여 있었고 불길한 소식을 예고하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갔고 서연이 계획한 것이 무엇이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등장했을 때 그가 목격한 변화에는 아무것도 그를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턱을 넘은 여성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콜 그레이 색상의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에게 무자비한 권위의 모습을 부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헤쳤던 그녀의 머리는 그녀의 눈에 담긴 결의를 강조하는 우아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최숙희와 민준이 요식업계의 유명 투자자인 윤소희라고 어렴풋이 알아본 여성에게 둘러싸여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서연의 변화는 너무나 완벽해서 민준은 잠시 동안 자신이 12년 동안 결혼했던 여자를 정말로 알고 있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계산되었고 그녀의 표정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혼 생활 내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은 지성으로 빛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해심 많고 예측 가능한 아내가 아니라 외과적 정밀함으로 그의 파멸을 계획해온 무서운 적수였습니다. 윤소희가 먼저 발언권을 잡고 자신을 뿌리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이자 과반수 주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고 그녀는 이전 경영진에서 심각한 비리가 드러난 후 회사의 지배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숙희 변호사는 이어서 사기의 증거를 체계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무단 이체, 모든 위조된 청구서, 회사에 부적절하게 청구된 모든 개인 비용이 반박할 수 없는 문서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동행한 회계법의학자는 민준이 24개월 동안 복잡한 은행 계좌망과 체계적인 절도를 숨기기 위해 고안된 거래를 이용하여 어떻게 약 10억 원 847, 0달러를 빼돌렸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각 소수주주는 법의학 보고서 전체 사본을 받았고 민준은 그들이 그의 배신의 규모를 처리하면서 얼굴이 점차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들의 돈과 명성을 그가 개인적인 생활 방식과 비밀 연애 자금을 대기 위해 체계적으로 약탈해온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민준을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는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단 한 명의 주주도 그를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사기와 횡령으로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빼돌린 모든 자금의 완전한 회수와 이자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세우는데 일조했던 제국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 명성, 그리고 아마도 자유까지 잃었습니다. 그가 직면할 형사고발은 수년간의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민사소송은 남은 평생 동안 그를 재정적으로 파산시킬 것이었습니다. 공식 회의가 끝났을 때 서연은 부상당한 먹잇감에 다가가는 포식자의 우아함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작한 이혼 서류가 담긴 두꺼운 폴더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폭풍의 차가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정말 부주의했어. 그녀는 눈까지 미소 짓지 않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내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훔치기 전에 내가 행동할 수 있었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연은 힐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고 소희와 최 변호사가 뒤따랐습니다. 소수 주주들이 차례로 그녀를 따라 나갔고 민주는 자신이 만든 폐허의 한가운데에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오직 한 시대의 끝과 그가 자신의 오만과 배신으로 자초한 결과의 시작을 알리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이민준 스캔들 소식은 한국 요식업계에 뜨거운 기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의 대치, 일주일 후 전문 잡지들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요식업 제국 중 하나를 건설하는데 일조했던 사업가의 몰락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무자비했습니다. 고급 요리계의 사기, 제국을 앗아간 배신, 뛰어난 셰프가 부패한 남편을 파멸시킨 방법. 언론이 공개적으로 그의 명성의 잔해를 해부하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형사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로드리고 바스케스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고의 전문성조차 최숙희 변호사가 수집한 증거의 산 앞에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문서화된 이체 내역, 뿌리에 불법적으로 청구된 개인 비용은 너무나 확실한 사건을 형성하여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전략은 훔친 자금의 완전한 반환을 대가로 가명을 협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유라는 민준의 삶에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그의 필사적인 전화는 항상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자동 메시지만을 만났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는 그녀가 브라질 부동산 재벌 베르나르도 실바와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신이 제공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 불행의 경랑을 헤쳐나가는 동안 서연은 완전히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외과적 정밀함으로 그의 몰락을 지휘했던 여성은 이제 12년 동안 알아온 삶을 파괴한 감정적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얻었다는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복수의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이제 배신당한 아내를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소희는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효율성으로 뿌리의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요식업계 경험과 국제적인 인맥은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분기별 수치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고 여러 유럽 투자자들이 국제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전화는 너무나 순조로워서 일부 직원들은 민준 없이 회사가 더 잘 돌아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월의 어느 오후 사무실에서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던 서연은 소희조차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유럽을 여행하고 자신의 요리 열정을 재발견하기 위해 3개월의 안식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새로운 미식 트렌드를 탐색하고 유럽 셰프들과 교류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조심스럽게 억눌렀던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승리의 무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행 비행기는 서연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1등석에 앉아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몇 달 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긴장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정해야 할 회의도, 계획해야 할 법적 전략도, 유지해야 할 감정적 가면도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여행하는 박서연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녀는 차를 빌려 토스카나로 향했고 마치 르네상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풍경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포도밭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 색이 변하는 황금빛 물결처럼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중세 마을들은 녹색 벨벳에 밝힌 고대 보석처럼 언덕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콘크리트와 유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고 시간이 마치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와인처럼 신중한 느림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몬테풀치아노는 환대의 기술을 완성한 마을의 따뜻한 포옹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녀는 이탈리아 미식의 요람에서 영감을 찾는 국제적인 셰프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심하게 복원된 15세기 건물인 빌라 벨라비스타에 머물렀습니다. 돌벽은 토스카나 여름의 시원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창문은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가 포도밭과 경관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하는 계곡의 전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빌라의 소유주인 소피아 마르티넬리는 65세의 여성으로 은발을 편안한 쪽머리로 묶었고 다른 사람들의 요리 재능을 키우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의 지혜로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빌라 벨라비스타를 전 세계 셰프들이 상업적 압박과 명성의 요구에서 벗어나 자신의 예술의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미식의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라에서의 첫 저녁 식사 동안 소피아는 서연에게 몇 주 안에 도착할 젊은 유럽 셰프 그룹을 위해 현대 멕시코 요리 워크숍을 이끌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처음에는 익명성과 평온을 찾아온 서연에게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추가적인 전문적 책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부드러우면서도 끈기 있는 방식에는 그녀가 왜 처음 요리를 시작했는지를 상기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몸과 영혼 모두를 양육하는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순수한 즐거움. 워크숍은 빌라의 소박한 주방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서연은 전통적인 기술을 현지 재료에 맞게 변형하여 몰래 포블라노를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젊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셰프들이 말린 고추와 섞인 다크 초콜릿의 복잡한 맛에 감탄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요리 학생이었던 초창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새로운 기술이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오후, 소희가 서울에서 보내준 우편물을 정리하던 중 서연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탈리아 우표가 찍혀 있었고 15년 동안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필체가 있었습니다. 로렌조 베네데티. 그 이름은 그녀를 즉시 로마 유학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23세였고 전 세계가 그녀가 정복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던 때였습니다. 로렌조는 그녀의 첫 진정한 사랑이었고 국제 잡지를 위해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기록하는 미식 전문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들은 캄포데 피오리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현지 농산물 판매자들을 촬영하는 동안 그녀는 학업 프로젝트를 위한 재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결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으며 마치 서로를 향상시키는 두 개의 완벽한 재료가 결합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들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로렌조는 그녀에게 현지인의 관점에서 로마를 보여주었고 할머니들이 수세대 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레시피에 따라 신선한 파스타를 준비하는 숨겨진 트라토리아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부들이 지중해에서 바로 도착하는 아침 시장, 황제와 교황을 거쳐 살아남은 통에서 와인이 숙성되는 지하 와인 저장고, 관계는 서연이 전문 경력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끝났고 로렌조는 동남아시아의 요리 전통을 기록하기 위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전문적 야망을 방해할 장거리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보다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합의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서의 작별은 고통스러웠지만 정중했고 점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무게 아래 희미해진 연락을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였습니다. 로렌조의 현재 편지는 그가 아시아와 남미에서 요리 문화를 기록하며 10년을 보낸 후 이탈리아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피렌체에 살고 있으며 요리 예술 전문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정말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가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렌조에 따르면
그는 서울에 있는 그녀의 주소로 5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고 왜 답장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언젠가 그녀가 그의 글을 읽을 것이라는 희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폭로에 흥미를 느끼고 혼란스러워진 서연은 즉시 서울의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서재에 있는 특정 상자, 즉 민준이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문서를 보관하던 빈티지 트렁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희는 서연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리본으로 조심스럽게 묶인 꾸러미에는 로렌조의 수십 년 된 편지들이 들어있었고 모두 뜯지 않은 채 모두 민준에 의해 가로채졌습니다. 그녀의 경력에 불필요한 방해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그 뜯지 않은 편지들이 나타내는 배신은 불륜과는 다르지만 똑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결혼 신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과거와의 연결을 유지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그녀의 감정적인 삶을 조종했고 그녀에 대한 그의 통제를 방해할 수 있는 관계들로부터 그녀를 체계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이 발견의 의미를 되새기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서연은 로렌조에게 답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신중하게 작성되었고 그녀의 결혼에 대한 추악한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이전 서신을 받지 못하게 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15년의 각기 다른 경험 끝에 첫사랑이 어떤 종류의 남자가 되었는지 발견하고 싶은 호기심에 피렌체의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화국 광장의 카페 진리가 그들의 재회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도착하여 창가 테이블을 골랐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광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수사관, 그리고 결혼 생활의 파괴를 얼음 같은 평온함으로 마주했던 그녀는 로렌조를 다시 만날 생각에 취약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가 카페 입구에 나타났을 때 서연은 시간이 두 사람에게 미친 변화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로렌조는 젊었을 때 그를 특징지었던 편안한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태도에는 축적된 경험과 얻어진 지혜를 말해주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관자놀이의 은색 가닥을 보였고 눈 주위의 가는 선들은 먼 문화의 이미지를 포착하면서 열대 태양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보낸 세월을 증언했습니다. 대화는 15년의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로렌조는 지난 10년 동안 편집해온 사진 포트폴리오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함께 요리했던 날들의 추억에서 영감을 받은 이탈리아의 요리 풍경. 각 이미지는 재료와 조리법의 시각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예술 형식 및 문화적 소통으로서의 미식의 감정적 본질을 포착했습니다. 로렌조는 그녀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관계를 가졌고 방콕의 미술 큐레이터와 몇 년 동안 살기도 했지만 항상 두 사람이 젊고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로마에서의 그 몇 달 동안만 발견했던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로렌조와의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성격의 측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즉흥적인 유머 감각, 예술과 문학에 대한 매혹, 철학과 창의성에 대한 깊은 대화에 몰두하는 능력. 마치 그녀 자신의 일부가 잠들어 있었고 로렌조와의 재회가 그것을 깨우는 데 필요한 불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일시적인 안식년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빌라벨라비스타의 영구적인 미식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멕시코 기술과 토스카나 재료를 융합한 워크숍으로 유럽 전역의 셰프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로렌조는 프로젝트의 공식 사진작가가 되어 두 천년의 요리 전통 사이의 문화적 다리를 대표하는 레시피의 진화를 기록했습니다. 전문적인 협력은 점차 개인적인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젊은 시절의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상호 존중, 공유된 관심사, 그리고 두 사람이 떨어져 있던 세월 동안 쌓아온 상처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에 기반한 더 성숙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8월의 어느 아침, 서연이 빌라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로렌조는 사진 스튜디오로 배달된 등기 우편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민준이 기업 사기 및 자금 횡령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한국의 법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그는 훔친 847, 0달러 전액과 이자 및 법률 비용을 반환해야 했고 이는 그를 사실상 파산 상태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로렌조가 테라스에 설치한 빈티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서연은 법적 통지서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만족감이나 적어도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느낌을 기대했지만 대신 해방감에 가까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민준의 선고는 그녀의 삶에서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한 장의 최종적인 마무리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던 중 그녀는 최유라가 리우데자네이루의 고급 파티에서 베르나르도 실바와의 약혼을 발표했다는 사교계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아몬드 크기만 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는 유라가 있었고 그녀는 연애 관계에서 찾던 재정적 안정을 분명히 찾은 듯 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빌라 테라스에서 토스카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덕들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고 석양빛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로렌조는 그날 아침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을 편집하며 임시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탈리아 폴렌타 반죽을 사용하여 오악사카 타말레를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파리 사진들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서연은 완전히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를 금빛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38세의 그녀는 진정한 열정, 참된 사랑, 그리고 가면이나 자신의 본질을 배신하는 타협 없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될 자유에 기반한 진정한 삶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토스카나 하늘의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때로는 가장 파괴적인 배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진정으로 우리 것이 아니었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가 기초부터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는 새로운 이야기, 화면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클릭하고 놀라움을 경험하세요.